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이전 사람의 감정을 느낀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랑스 파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여성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쓰러졌던 그녀는 기적처럼 심장을 이식받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죠. 자신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한국 라면을 간절히 원하고 낯설고도 먼 나라 한국이라는 곳에 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기억,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그리고 멈추지 않는 심장의 울림. 혹시 그녀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멘틴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리옹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늘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죠. 또래 친구들이 어울려 놀 때도 저는 집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음악을 듣는 게 좋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클레멘틴, 넌 정말 그 나이답지 않게 너무 조용하구나. 가끔은 밖에 나가 친구들도 좀 만나고 활발하게 놀아보지 그래.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말들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뒷줄에 앉아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이면 혼자 책상에 앉아 공책에 끄적이기만 했어요. 친구들이 말을 걸어와도 몇 마디 나누고 나면 어색해져서 금방 대화가 끊기곤 했죠. 자연스럽게 저를 향한 친구들의 관심도 점점 멀어졌고 저는 어느새 존재감 없는 아이로 남아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리옹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전공 특성상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 많았고 그 덕분에 저의 성격도 더 이상 특별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죠.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다시 혼자 방에 돌아와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은 꽤 괜찮았어요. 아마 그때까지가 제가 느꼈던 가장 행복하고 평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그 모든 것이 갑자기 깨져버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현기증이라고 생각하고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결국 길에 주저앉아 겨우 숨을 몰아쉬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의사들도 처음엔 스트레스나 가벼운 호흡 곤란일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각종 검사를 마친 후 주치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긴 한숨을 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죠. 클레멘틴 씨,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경우인데요. 병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약물이나 시술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멀어지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은 방법은 심장 이식뿐입니다. 가급적 빨리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길어야 몇 개월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기증자, 심장 이식, 몇 개월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너무 생소하고 무서워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평범했던 삶이 순식간에 어둠으로 뒤덮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잡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매일 밤 눈을 감으면 다시 눈을 뜨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은 하루하루를 공포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기증자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프랑스에서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와 완벽히 일치하는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그 기다림이 싫었습니다. 기증자를 기다린다는 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살기 위해선 누군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괴로웠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매일 밤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제발 기적을 내려주세요. 클레멘틴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병원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는 급히 병원으로 오라 했고, 저희 가족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기쁜 듯 말했습니다.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혈액형도 조직도 모든 게 완벽합니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감사한 마음보다 이상한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누군가의 생명이 꺼졌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고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병실로 옮겨졌고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괜찮겠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전 마취제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뜬 순간 병실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온몸이 마취에서 덜 풀려 나른한 상태였지만 가슴에서 전해지는 희미한 고동 소리만은 너무나 또렷했죠.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그 힘찬 울림은 마치 오랜만에 듣는 세상의 소리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모든 게 이전과 똑같다고 믿었죠. 단지 아팠던 몸이 나아졌다는 것 말고는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 안에 어떤 낯선 변화들이 시작될지 말이에요. 수술 직후 며칠간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머물렀어요. 간호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몸 상태를 체크하고 면역 억제제를 꼬박꼬박 먹이는데 집중했죠. 몸이 새로운 심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정말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요. 의사들은 제 몸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매번 흐뭇하게 웃었고, 부모님은 제 침대 곁에서 잠을 자지도 못한 채 지켜보며 매일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몸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자 식욕도 돌아왔고 병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도 생겼죠. 그런데 몸이 좋아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전과 다른 뭔가가 제 안에 자리 잡은 것 같았죠. 때론 이전의 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수술 후유증이겠거니 너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그런 거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어요.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어머니가 병실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바삭하게 구운 바게트에 버터, 잼, 따뜻한 허브차가 놓여 있었죠. 그런데 그 익숙한 아침 식사 풍경을 바라보던 순간 제 입에서 전혀 의도치 않은 말이 튀어나왔어요. 엄마 혹시 라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내뱉고도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라면이라니요? 저 자신도 왜 그런 단어가 입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눈썹을 찌푸리며 물으셨어요. 라면? 그거 그 한국에서 먹는 맵고 국물 있는 그거 말하는 거니? 저는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확히 그걸 떠올렸어요. 이름조차 명확히 알지 못했던 그 음식이 왜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넌 그런 거 먹어본 적도 없잖아. 언제부터 그런 음식에 관심이 있었니?
어머니는 곧 웃으며 몸이 회복되니까 입맛도 이상하게 변하는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라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라면 사진을 찾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요리하는 영상까지 찾아서 계속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왜 이러나 싶어 당황했어요. 전 원래 자극적인 음식이나 면 요리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한국 음식은 맛이 강하고 향도 강해서 제 입맛과는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라면만큼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어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라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한데 혹시 한인 슈퍼에 가서 라면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퇴원하고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뻐하셨죠. 아버지는 그 즉시 한인 슈퍼에 가서 라면 몇 개를 사오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빨간색의 매운맛 라면이었어요. 저는 설명서를 보고 어설프게 끓였는데 그 첫 국물을 입에 넣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분명 생애 처음 먹는 맛인데 이상하게 친숙했어요. 저는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고 부모님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셨죠.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요. 수술 전엔 관심도 없던 한국 드라마가 보고 싶어졌고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는 주인공들의 한국어 대사마저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마치 원래 알던 언어인 것처럼요. 제가 보던 드라마를 보고 있던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으셨습니다. 이게 그렇게 재밌니? 난 하나도 모르겠던데 저 언어도 이상하게 들리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왠지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정말 희한한 일이네. 내가 그런 취향이 있었다니 말이야. 병원에서의 검진 날, 저는 주치의에게 최근의 이상한 변화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사실 의학적으로는 아직 정확히 증명되지 않았지만요. 장기 이식 후에 기증자의 성격이나 습관, 취향이 이식받은 환자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세포 기억 이론이라는 게 있긴 한데 과학적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서 일어나던 이상한 변화들이 기증자와 연관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살려준 기증자가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나라 사람이었는지까지 말이에요. 의사에게 물었지만 병원의 원칙상 기증자의 신원은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 몸속에 들어온 이 심장은 어떤 사람의 심장일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이 변화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은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기증자가 누군지 병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죠. 하지만 전 이대로 멈출 수 없었어요. 매일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이 심장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나 제 삶을 바꿔놓고 있는 걸까?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몸을 가지고도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어요. 평소엔 입에도 대지 않던 한국 음식을 스스로 찾아 요리해 먹기 시작했고 집안은 어느새 빨갛고 매운 향이 가득 찬 한국 식당처럼 변해 있었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라고 생각하시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어머니는 가끔 제 어깨를 붙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클레멘틴, 내 몸이 회복되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너무 심한 변화가 아닐까 싶구나. 병원에 다시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요즘 따라 한국 음식이 끌릴 뿐이에요. 누구에게나 입맛이 바뀌는 일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은 늘 복잡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기증자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일 거라는 확신도 들었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습관과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제 삶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일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 몇 번이나 간곡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병원 측에선 매번 단호하게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본 한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었죠. 클레멘틴 씨, 사실 기증자의 정확한 신원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기증자는 여기 프랑스에서 살았지만 원래 한국에서 온 분이셨어요. 오랫동안 프랑스에 거주하며 교육봉사를 하셨던 분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아마 이 근처 공동묘지에 안장되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 교육봉사, 그리고 이 근처 공동묘지라는 말까지. 드디어 제가 간절히 원하던 작은 실마리가 손에 쥐어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그 근처 공동묘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별 소득은 없었죠. 그렇게 포기하려던 어느 날 리옹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를 방문했어요. 그날은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차가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묘지 입구에 오래된 철문이 삐걱거리며 저를 맞이했어요. 낡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는 좁은 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름 하나하나를 살폈죠. 그렇게 천천히 묘지를 걸어다니던 중 멀리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꽃을 놓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긴 코트를 입은 아시아 남자였어요. 제 심장이 갑자기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저 남자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소리치는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그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았어요. 동양적인 얼굴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그는 저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혹시 이 묘에 계신 분과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내의 묘입니다만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입술이 떨리며 다음 말을 꺼내기까지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 이분 덕분이에요. 그의 눈동자가 커지고 입술이 조금씩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아의 심장을 받으셨군요. 수아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몸이 작게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는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서수아입니다. 수아는 프랑스에 사는 한국계 프랑스인이었고 주로 프랑스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 봉사를 했었죠. 제 귀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남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벤치에 앉으시겠어요?
저는 그의 안내로 근처 벤치에 앉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조금 정신이 든 후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수아 씨는 어떤 분이셨나요? 그는 애틋한 표정으로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 음식을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라면을 가장 좋아했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이 지난 몇 주간 제가 느꼈던 이상한 변화들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제 안에 자리 잡은 이 낯선 심장은 단지 장기가 아니라 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인생과 기억, 그리고 취향을 담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 저는 수아가 남긴 흔적을 따라 걷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디로 이끌지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아 씨의 남편을 만나고 돌아온 날부터 저는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분명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이상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전보다 더 큰 두려움과 혼란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과 취향이 정말 저의 것인지 아니면 단지 수아 씨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자 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막으셨고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금세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클레멘틴,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내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왜 스스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니? 내 몸에 남은 심장이라는 게 누구의 것이든 이제는 내 것이잖아. 어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머릿속에는 수아 씨의 이름과 기억, 취향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자주 떠오르는 건 묘지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얼굴이었죠. 저는 결국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다시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아직 물어볼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 그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락을 하자 그는 기꺼이 다시 만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리옹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죠.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고 제가 묻는 말에 하나씩 천천히 답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지훈, 한국에서 온 음악 교수였어요. 수아 씨와는 대학 시절 만나 결혼했고 몇 년 전 프랑스에 와서 함께 교육활동과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를 보면 편안하고 익숙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마치 수아 씨의 감정을 훔쳐서 제가 대신 그를 바라보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 생각에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지훈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볼 때마다 수아 씨 생각이 많이 나시나요? 혹시나 제가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그는 제 질문에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랬죠. 당신을 보는 순간 수아 생각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당신이 걱정돼요. 당신이 수아의 흔적에 얽매여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이 그냥 당신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클레멘틴, 내가 그 남자와 자꾸 만나는 게 정말 걱정된다. 내 심장이 한국인 기증자의 것이었다고 해서 내 삶까지 그 사람에게 이끌려야 하는 건 아니잖니. 제발 냉정하게 생각해보렴. 아버지의 말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죠.
저도 알아요, 아빠. 저도 매일 밤 생각해요. 하지만 제 심장은 이젠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심장 속에는 누군가의 인생과 추억, 그리고 사랑까지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오고 갈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됐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아 씨가 그렇게 사랑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직접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이 복잡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죠.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자 당연히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으셨어요. 클레멘틴, 제발 가지 마. 넌 거기 아무 연고도 없잖아. 낯설고 먼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아니, 기운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심장이 어느 방향으로 저를 이끌고 있는지를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평생 동안 후회하게 될 것 같았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죠.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뭘 어쩌려고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참 약했어요. 그 순간 저도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가야만 한다는 그 이상한 직감이 너무 강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묘하게 차분했어요. 그동안 겁 많고 망설임 많던 제가 맞나 싶을 만큼요. 도착한 곳은 서울이었어요.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공기. 근데도 묘하게 편안했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걷기만 했어요. 지하철 노선도도 잘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몰랐지만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골목을 돌고 가게 앞에 멈춰서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제 자신을 자꾸 상상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던 오후, 혼자 걷다 우연히 들어간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입구에 라면이라고 쓰여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앉기만 했어요. 가게 안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언어가 흘러나왔고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메뉴판에서 라면이라는 단어를 보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이끌리듯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고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는데 그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게 가슴속에서 밀려올랐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지? 그건 그 누구의 기억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였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이 국물을 마시고 있는 바로 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이 나라를 알아서 온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나를 불러서 온 거라고요. 며칠 후 지훈 씨가 연락을 해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서울에 있는 걸 알게 됐다며 차 한잔 하자고 했죠. 사실 망설였어요. 그를 보는 순간 제가 흔들릴까봐. 그 사람의 얼굴에 여전히 수아 씨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면 어쩌나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보고 싶었어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그는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봤고 저도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길었어요. 어쩌면 그 침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수아 씨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건 저예요. 온전히 제 마음이에요. 제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엔 당신을 보면서 수아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당신이 좋아요. 그 누구의 심장도 아닌 지금 여기 있는 당신 그 자체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이 심장이 완전히 제 것이 된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생명이 저에게 다가와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준 거였어요. 전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지든 이제는 제 선택으로 걸어가는 인생이니까요. 누구의 기억이 아닌 제 마음이 느끼고 제 발이 걸어가는 삶. 그 길 위에서 전 처음으로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인연이고 방향이고 삶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 심장이 이끄는 곳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걸어가고 있습니다.